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204페이지 완화곡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화곡선 일단 필기를 해보고 설명을 시작을 해볼까요? 완화곡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차가 직선에서 원곡선으로 바로 진입하거나 원곡선에서 바로 직선으로 진입할 경우 열차의 주행 방향이 급변함으로써 차량의 동요가 심하여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삽입하는 곡선, 이런 곡선을 우리는 완화곡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입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급격하게 꺾여져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러한 완화곡선을 삽입을 해야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완화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자동차야 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바퀴가 있는 반면에 열차는 안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완화곡선을 끼워줌으로써 곡선이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완화곡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곡선의 종류로도 크로소이드 3차 포물선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완화곡선 길이의 고려사항으로 특징을 두 가지를 한번 더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고정축고로 3점 지지에 의한 차량의 부상 경향이 있으므로 켄트의 체감을 완만하게 하여 부상으로 인한 탈선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완화 곡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행 차량이 받는 단위 시간당의 켄트량의 변화와 켄트 부정량의 변화는 켄트 부정량의 변화는 승차 기분이 나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완화 곡선의 길이는 열차 운전 속도에 비례하여 길이를 정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놈의 켄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슬랙입니다. 슬랙. 확대 계간이라고도 하죠. 슬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차량은 자동차와 달리 두세 개의 차축을 대차에 간과하게 결합시켜 고정된 축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의부터 먼저 적어드리고 할게요. 곡선의 내측 웨일에 내측 레일이구나. 계간을 확대하는 거. 이것을 슬랙이라고 합니다. 켄트는 외측 레일을 높여준다면 슬랙은 내측 레일을 확대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보시면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외측 레일입니다. 여기가 내측 레일이고 이랬을 때 잘 보시면 내측 레일을 높인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내측 레일을 너무 과감하게 높였는데 이렇게 높인 것을 바로 켄트라고 그러고요. 내측 레일 보세요. 내측 레일을 이렇게 넓혔어요. 이렇게 넓힌 것을 우리는 슬랙이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내측 레일의 계간을 확대한다. 그래서 슬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고정 축거가 곡선을 통과할 때 여기서 고정축거가 뭘까? 고정축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차륜이 있잖아요. 대충 그릴게요. 요거 이런 거, 요 파이프 같이 생긴 거, 요게 고정축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정축거가 곡선을 통과할 때 전후 차축의 위치 이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륜에는 후렌지가 있어.
차륜에는 플랜지가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를 차를 이게 차륜을 어떻게 자세하게 그리냐면 이렇게 하면 제대로 그린 거예요. 이때 플랜지가 뭐냐면 요걸 플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플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랜지가 있어가지고 곡선을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므로 레일과 레일에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배경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슬랙이 생긴 배경을 배경이 이렇다라는 걸 알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정축구가 곡선을 통과할 때 전후 차축이 위치 이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륜에는 플랜지가 있어 곡선을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므로 레일과 죄송합니다. 알력이 발생합니다. 알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곡선부에는 직선부보다 궤관을 확대시킬 이유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슬랙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슬랙의 기준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25mm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mm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보면 되고, 슬랙의 공식도 나와 있죠?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켄트 설명했죠? 그래도 필기해 봅시다. 6번째 켄트입니다. 켄트는 요것만 정리합시다. 곡선에서 내측 레일을 기준하여 외측 레일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켄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0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켄트의 공식이 싹 나와 있네요. 켄트의 공식도 적어 볼게요. 자, 켄트의 공식. 켄트는 11.8 곱하기 R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켄트 조정량 C'입니다. 이때 R은 곡선 반경이고 이때 V는 열차의 주행 속도를 얘기합니다. 이때 V 열차 주행 속도의 단위는 km/h가 되겠죠. 철도에서 속도는 km/h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켄트의 단위는 mm겠죠. 그러면 켄트의 조정량도 mm인데 켄트 조정량은 0에서 100mm, 100mm까지 가 되겠고요. 그리고 곡선 반경은 미터가, 그렇죠. R 곡선 반경은 미터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켄트 조정량 0에서 100mm까지 되는데 이때 100mm는 뭘 얘기하냐면요. 최대 허용 켄트 부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울기 부분은 그냥 말로 할게요. 너무 판서가 너무 많죠. 예. 책이 다 있는 겁니다.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의 표시. 선로의 기울기는 최소 곡선 반경보다는 수속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무엇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내용들이라서 넘어갈게요. 천분율로 표시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한국철도가 되겠죠. 이 내용을 저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천분율 한번 봅시다. 천분율, 퍼밀 돼 있죠. 퍼밀. 수평거리 천에 대한 고저차를 천분율로 표시하고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 철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되어 있네요. 수평거리에서 1000m에 대한 고저차가 35m일 때 35퍼밀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백분율, 백분율은 다 아시죠? 퍼센트. 수평거리에 100에 대한 고저차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미국 철도와 도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퍼밀 같은 경우는 2%로 표시가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다 알 거라고 믿겠습니다. 최급 기울기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열차를 유치하지 않는 측선 35퍼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의 종류. 2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의 종류.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최급 기울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긴 9배 나와 있는데 그냥 기울기로 적을게요. 기울기라고. 최급 기울기. 최급 9배라고 해도 됩니다. 최급 기울기. 열차 구간 중 가장 물매가 심한 9배를 말하며 전차 전용 선로의 경우는 한도로 35%입니다. 전차 전용 선로. 한도를 35%밀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제한 구배입니다. 제한 구배. 제한 기울기라고 적어 놔야 되겠죠? 제한 기울기. 제한 기울기, 제한 구배. 이거는 또 집의 기울기라고도 하죠. 집의 구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정 기울기라고 합니다. 사정 구배라고도 하고 사정 기울기라고도 해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하여튼 제한 기울기는 어떤 걸 제한 기울기라고 하느냐? 최대의 견인력이 요구되는 구배입니다. 이제 타력 구배입니다. 타력 기울기. 자, 타력 기울기는 제한 기울기보다 심한 구배라도 그 연장이 짧을 경우에는 열차의 타력에 의하여 열차의 타력에 의하여 통과할 수 있는 기울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 기울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 표준 기울기입니다. 이건 하나만 알면 됩니다. 표준 기울기. 표준 기울기는 몇 킬로미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바로 1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표준 기울기는 열차 운전 계획상 정거장마다 조정된 기울기로서 역 간의 임의 지점 간의 거리 1km의 연장 중 가장 급한 기울기를 조정하는 것을 표준 기울기라고 합니다. 가상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 기울기. 가상 기울기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선을 운전하는 열차의 속도 변화를 기울기로 환산하여 실제의 기울기에 대수적으로 계산한 것을 뭐라 그런다? 가상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제 종곡선입니다. 종곡선. 종곡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리막길 갔다가 오르막길 갈 때 이때 요 부분. 그러니까 완화곡선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종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이렇게 각이 져 있을 정도로 급하면 이때 여기서 종곡선을 삽입하는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종곡선. 선로 기울기의 변화점을 통과하는 열차는 충동을 주어.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냥. 책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선로 구배의 변환점을 통과하는 열차는 충동을 주어 승차감이 불쾌하며 열차에 탈선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울기 변환점에 종곡선을 삽입한다. 이걸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선로 기울기의 변화점을 통과하는 열차가 통과할 때 열차의 전후 방향으로 상하 동력 가속도가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울기 변환점에 삽입하는 것. 그 삽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종곡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로 기울기의 변화점을 통과하는 열차가 있단 말이야. 이 열차가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그죠? 이 열차가 통과를 할 때 열차의 전후 방향으로 상하 동료 가속도가 증대된다. 이 말은 뭐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 동료가 싹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곡선을 이제 삽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 이건 너무 가해서이지만 이거죠.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종곡선을 삽입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보시면 종곡선의 설치라고 돼 있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저거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곡선은 직선 구간에 설치해야 되는 이 종곡선의 설치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만일에 설계 속도가 일단 종곡선의 설치 만일에 설계 속도가 몇 킬로야? 70에서 200까지 70에서 200까지 라면 기울기 차는 4%미리 되겠네요. 그 다음 설계 속도가 만일에 70 이하다. 그러면 기울기 차는 5%밀로 줘야 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곡선의 반경입니다. 종곡선의 반경. 직접 기울기 5%밀 이상 차이가 날 때 반경 3000m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설계 속도 해가지고 표가 딱 나와 있죠?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분기기 나와 있죠? 요 분기기에 대해서 하면 자, 분기기 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 분기기 알아볼게요. 209페이지에 분기기. 분기기, 분기장치의 의의가 들어가 있네요. 분기장치의 의의. 자, 분기장치의 의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기기는 무엇인지 한번 판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또는 차량의 한 궤도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궤도로 전이시키기 위해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 그냥 설치라고 적어 놓으면 뭐 알아서 이해되겠죠? 예, 이것을 분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선로를 전환시켜 가지고 다른 루트로 이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포인트부, 크로싱부, 그리고 리드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볼게, 하여튼. 이랬을 때, 이러면 되겠다. 간단하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어느 부분이 포인트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가 바로 포인트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부가 되겠고요. 리드부. 여기가 바로 리드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리드부. 크로싱부는, 아이씨, 잠깐만. 크로싱부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크로싱부가 되겠네요. 교재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이 부분은 212페이지 참고하시면은 그 이제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철기의 종류도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제 수동 선로 전환기, 자동 선로 전환기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분필 좀 갈고 하겠습니다. 분필 좀 갈아서 하겠습니다. 분필 좀 갈아 끼워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분기계의 대향과 배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대향과 배향. 그러니까 대향과 배향을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대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배향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양과 배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양입니다. 대양이 무엇이냐? 대양은 열차가 분기기를 통과할 때 포인트에서 크로싱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이거를 우리는 대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배양입니다. 둘째로 배양. 배양이라는 것은 크로싱에서 포인트부로 진행할 때 배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분기기, 대양, 배양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요거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괄호 3번의 포인트의 정의와 반의가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부의 정의와 반의. 무슨 소리? 이게 포인트의 정의와 반의가 뭔 얘기냐? 이거죠. 상시계통되어 있는 부분이 정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상시계통되어 있는 부분이 만일에 직선 부분이면 이게 정의가 되고요. 반대로 이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반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교재상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판서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3번 포인트의 정의와 반의입니다. 먼저 볼게요. 정의와 반의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표시할게요. 정의가 무엇이냐? 상시 개통되어 있는 방향.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둘째로 반입니다. 반의가 무엇인가? 반대로 개통되어 있는 것. 정의와 반의로 개통되어 있는 것. 이것을 반의라고 합니다.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정의의 표준을 우리가 말해볼게요, 이제.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선 상호 간에는 중요한 방향. 그러나 단선의 상하 본선에서는 열차의 진입 방향,
본선과 측선에는 본선의 방향. 본선과 측선에서는 본선 방향이 정의가 되겠고요. 본선 안전 측선 상호간에는 안전 측선 방향이 정의가 되겠고요. 측선 상호간의 측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 이 정의가 되겠어요. 측선이든 본선이든 본선 상호간에든 측선 상호간에든 둘 다 중요한 방향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탈선 포인트가 있는 선은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 이 방향이 바로 정의가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의 정반이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면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만일에 이제 철도 관련 시험에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분기기의 대양과 배양 함께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분기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11페이지 분기기의 종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